프랑스 트루의 한 차가운 유모집. 잎사귀 하나 마른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울어대는 가난아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방 안의 황량한 공기를 가득 채우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먼 훗날 프랑스 문학사를 뒤흔들 거대한 괴물, 오노레드 발자크입니다. 발자크의 어머니 로르 살람비에는 파리의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으로 30살이나 많은 정부 관리인 남편과 오직 정략적인 계산하에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첫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과 불타는 욕망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 한 모금 물리지 않은 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시골의 가난한 유모에게 보내버립니다. 유모의 집은 비참할 정도로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어린 발자크는 늘 배가 고팠고 살을 에어내는 듯한 겨울 추위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끔 투르의 저택에서 마차가 올 때면 소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를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생겼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둔하고 못난 거냐? 똑바로 앉아라. 내 눈앞에서 징징거리며 흐느끼지 마라. 네 형편없는 몰골을 볼 때마다 내 머리가 다 아프구나. 어머니의 잔인한 폭언은 어린 아들의 심장에 깊숙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발자크가 처절하게 깨달은 세상의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과 성공이 없다면 심지어 친부모에게조차 쓰레기처럼 버림받는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평생을 황금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며 문학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천재, 오노레드 발자크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왜 그토록 사교계의 왕이 되려 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욕망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유모의 집을 겨우 벗어난 발자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8살밖에 되지 않은 발자크를 방돔의 기숙학교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오라토리오 수도회가 운영하던 그곳은 학교라기보다는 군대식 수용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엄격한 가톨릭 규율 속에서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면회는 1년에 단 한 번뿐이었고 발자크에게 주어지는 용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가 보낸 달콤한 과자와 장난감을 자랑할 때 발자크는 구석에서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야, 오노레, 너희 집은 파리에서 알아주는 부자라면서 왜 너한테는 소포 하나 안 보내주냐? 혹시 너 주워온 자식 아니야? 매일 꾀저저한 옷만 입고 다니는 꼴이 딱 거지 같네. 아이들의 비아냥거림에 발자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지독한 수치심, 부모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은 소년의 내면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습니다. 발자크는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학교의 거대한 도서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업을 빼먹고 온갖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철학, 역사, 과학을 가리지 않고 활자를 통째로 삼키듯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기계적인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고 교사들은 그를 구제불능의 반항아로 낙인 찍었습니다. 오노레, 너는 정말 답이 없는 녀석이구나. 멍청하게 책만 붙잡고 있으면
네 암담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냐? 당장 저 밑바닥에 있는 짐볼방으로 가라. 교사의 호통에 발자크는 차가운 지하 징벌방에 갇혔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독방에서 소녀는 사르르 떨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다. 내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 나를 버린 어머니조차 내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지독한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자크는 결국 14살의 나이에 뇌가 마비된 듯 실신하여 집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는 따뜻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한심하고 멍청한 꼴을 좀 보아라. 돈만 축내고 들어온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차가운 한마디는 소년의 영혼 속에 숨어있던 복수심의 불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발자크의 가슴 속에는 자비심 없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공해서 어머니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파리의 모든 황금과 명예를 내 발 아래 두겠다는 도끼로 가득 찬 괴물이 말입니다. 그 결핍의 요람이 거장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강돔의 수용소 같은 기숙학교에서 시체처럼 실려나온 발자크는 여전히 어머니의 매서운 눈총을 받으며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 서린 도끼를 눈치채지 못한 그의 아버지는 집안의 미래를 바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기를 틈타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가문을 한 단계 더 높은 주류 사회로 진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아들을 안정적인 법률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노레, 방황은 끝났다. 파리 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해라. 파리에서 공증인이 되는 것만이 이 가문을 지키고 네가 평생 배접받으며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발자크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소르본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고 동시에 파리의 가장 유명한 공증인 귀요네 드 메르빌의 사무실에서 15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빳빳하게 풀이 죽은 셔츠를 입고 거대한 법전이 사방을 채운 어두컴컴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청년 발자크가 마주한 것은 신성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의 가장 추악하고 날 것 그대로인 밑바닥이었습니다. 유산을 단 1프랑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피를 나눈 형제를 사기꾼으로 고발하는 자식들, 평생 모은 돈을 푼돈된 몇 장에 날리고 울부짖는 노인들, 그리고 겉으로는 고결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난잡한 스캔들과 빚더미를 숨기고 있는 화려한 귀족 가문의 비밀 문서들이 매일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잘 보아라, 오노레.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사람의 목숨과 수십만 프랑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법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황금을 쥐는 법이지. 사무실 선배의 탐욕스러운 조언에 발자크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법률가들이 말하는 정의란 결국 기득권의 황금을 지키기 위한 위선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추악한 비밀 서류나 정리하며 평생을 보내기에 파리는 너무나 눈부셨고 그의 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마침내 법학 학위를 손에 쥐고 정식 공증인이 될 자격을 얻던 날, 발자크는 온 가족이 모인 거실 한복판에서 시한폭탄 같은 선언을 감행합니다. 저는
공증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정적인 법률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저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제가 이 파리를 지배할 유일한 길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신감에 얼굴이 핏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었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가당키나 하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무슨 천재라도 되는 줄 아느냐?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겠다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저는 단순한 삼류 문학가로 연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문학의 정점에 서서 저 사교계의 모든 이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 제게 딱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재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에 서린 독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년 동안 파리의 가장 허름하고 냄새나는 다락방을 얻어줄 테니 그곳에서 오직 빵과 물만 먹으며 글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두말 없이 아버지가 지정한 공증인 사무실로 기어들어와 쥐죽은 듯 살아야 한다는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 배고픔과 추위를 겪어보면 며칠 못 가 제 발로 빌며 기어들어오겠지. 그렇게 20살의 청년 바자크는 법전을 미련 없이 찢어버리고 파리의 레디기에르가에 있는 한 오물 냄새 나는 다락방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리의 좁고 어두운 다락방은 그야말로 인간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기와 지붕이 뜨겁게 달아올라 숨조차 쉬기 힘든 찜통이 되었고, 겨울에는 사방에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에 펜을 쥔 손가락이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발자크에게 허락된 가구라고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하나와 얼룩진 책상, 그리고 등받이가 부러진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사교계의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푼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딱딱하게 굳어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을 찬물에 불려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환경보다 청년 발자크를 더 잔인하게 짓밟은 것은 자신이 천재라는 폭발적인 자부심, 그리고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였습니다. 두고 봐라. 이 손끝에서 전 유럽의 주류 문단을 발칵 뒤집어 놓을 위대한 명작이 탄생할 테니까. 발자크는 밤을 새워가며 야심차게 역사 비극 크롬웰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혁명가 크롬웰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화려하고 거대한 대하 서사시를 꿈꾼 것입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코피를 쏟아가며 꼬박 몇 달을 원고지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두툼한 원고를 들고 가슴을 쾅쾅 울리는 설레임과 함께 가족들과 문단 학자들 앞에 섰습니다. 소리내어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에는 터질 듯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낭독이 끝났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격려의 박수가 아닌 잔인하고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원고를 검토한 저명한 문학 비평가는 안경을 거칠게 치켜올리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오노레군, 자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겠네. 자네는 문학에 단 1%의 소질도 없네. 비극은커녕 평범한 삼류 산문조차 쓸 재능이 안 보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법률 서류나 베끼게나. 발자크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년이라는 약속된 시간은 끝났고 그대로라면 공증인 사무실의 노예로 머리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자크는 이대로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 같으냐? 고결한 순수 문학이
나를 거부한다면 돈이 드는 글이라면 무엇이든 써서 이 파리바닥에서 살아남겠다. 그때부터 발자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막노동 지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19세기 파리에는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통속소설, 즉 오늘날의 삼류 로맨스나 괴기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발자크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고결한 본명인 오노레 발자크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오라스 드 세스봉, 로드 하이오 같은 수많은 저급한 가짜 이름을 급조해냈습니다. 그는 오직 빚을 지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싸구려 소설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적, 유령, 미치광이 살인마가 등장하는 유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여 씁니다. 탐욕스러운 출판업자들은 그에게 겨우 입에 풀칠할 푼돈을 던져주며 더 자극적인 글을 요구했습니다. 이봐 작가 선생, 이런 지루하고 고상한 독백은 치워버리고 당장 여주인공이 지하실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자극적인 장면이나 더 넣으라고. 그래야 무식한 대중들이 돈을 싸들고 올 거 아니야. 돈 메프넬 자신의 문학적 영혼을 파는 듯한 극심한 굴욕감. 삼류 작가라는 서글픈 수치심이 매일 밤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법학부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쓴 싸구려 책이 서점 가판대에 꽂혀 있을까봐 황급히 옷깃을 올리고 가명 뒤로 숨었습니다. 밤마다 다락방에서 홀로 잉크를 찍어가며 발자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종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삼류의 지독한 수치심이 나를 비웃은 저 평론가들과 어머니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돈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거대한 자본을 쥐어야만 저 사교계의 귀족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다. 삼류 소설을 공장처럼 찍어내며 주머니에 푼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발자크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오만함과 조급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어두운 다락방에 갇혀 펜촉을 깎으며 한 자당 몇 상팀의 돈을 구걸하는 삶은 너무나 지루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화려한 거리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주연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뼈에 사무쳤던 가난과 멸시를 단번에 세탁하고 싶었던 청년의 눈에 새로운 먹잇감이 포착되었습니다. 글만 써서는 평생 저 화려한 귀족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자본가들의 게임판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저 탐욕스러운 출판업자들과 인쇄업자들이 내 피 같은 글로 수만 프랑씩 벌어들이는 것을 보아라. 내가 직접 책의 제작과 유통을 모두 움켜쥐면 단숨에 파리를 뒤흔드는 거부가 될 수 있어. 발자크는 더 이상 가명 뒤에 숨은 삼류 작가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학을 넘어 파리의 유력한 사업가로서의 거대한 성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번뜩인 첫 번째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고전 명작인 라퐁텐의 우화집과 몰리에르의 희곡집을 단 한 권으로 묶은 소형 보급한 문고본을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대박이 난다. 파리의 모든 중산층이 이 아름답고 저렴한 책을 서가에 꽂아두고 싶어 안달이 날 테니까. 확신에 찬 발자크는 눈빛을 번뜩이며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를 한심한 낙오자로 보던 어머니를 화려한 말솜씨로 설득해 투자금을 뜯어냈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고리의 사채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세계는 27 청년의 어설픈 여정만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인쇄된 수천 권의 보급한 문고본은 서점의 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갔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유통망의 생리를 전혀 몰랐던 탓에 단 한 권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 처참한 실패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자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미친 중산층처럼 그는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거대한 판돈을 거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출판이 망한 건 인쇄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가 직접 인쇄소를 차리고 활자 주물 공장까지 통째로 인수하겠다. 그러면 원가를 대폭 절감해서 파리의 인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 그는 또다시 엄청난 빚을 내어 파리 중심가에 거대한 인쇄소와 활자 공장을 사들였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거대한 인쇄기계를 들여놓으며 마침내 자신도 파리의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다는 황홀한 착각에 도취했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인쇄소 공장을 거니는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설가가 이끌어가는 공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원자재 대금은 계속 밀렸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아침 인쇄소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이봐 발자크 사장, 오늘까지 밀린 이자를 뱉어내지 않으면 이 공장의 기계들을 전부 압류하겠어. 당장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결국 1828년 발자크의 인쇄소와 주물 공장은 처참하게 연쇄 파산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 29 청년의 등뼈를 완전히 부러뜨릴 거대한 빚더미만이 남았습니다. 당시 그가 짊어진 빚은 무려 10만 프랑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거액이었습니다. 발자크는 단숨에 파리에서 가장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사냥개 같은 빚쟁이들이 사방에서 그의 뒤를 쫓았고 저택문 앞에는 압류 통지서가 사정없이 빗발쳤습니다. 아들의 파산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마침내 완전히 돌아서며 차가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우리 가문을 통째로 파멸시켰구나. 내 피 같은 돈을 다 날려버린 사기꾼 녀석.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마라. 가족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고 파리의 어두운 골목길을 쥐새끼처럼 도망쳐 다니며 발자크는 목을 죄어오는 10만 프랑의 올가미를 느꼈습니다. 잡히면 곧바로 채무자 감옥에 갇혀 평생을 썩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쥐었습니다. 이제 글쓰기는 문학적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서슬푸른 칼날을 피하기 위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무기였습니다. 벼랑 끝에선 발자크의 무너진 영혼을 구원한 것은 치명적인 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르드 베르니. 발자크보다 무려 22살이나 연상이었고 이미 6명의 자녀를 둔 백작 가문의 당당한 부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왕의 총애를 받던 궁정음악가의 딸이기도 했던 그녀는 교양과 품격, 그리고 상류사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련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발자크가 그녀의 화려한 저택에 발을 들인 것은 베르니 부인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채워줄 가정교사 면접을 위해서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눈빛이 완전히 풀려있던 청년 발자크를 보며 베르니 부인은 묘한 연민과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귀족들처럼 그를 단순한 패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도끼 어린 야망 속에 숨겨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천재성을 단박에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오노레, 당신의 눈동자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치고 있군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짓밟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거대한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갈급한 모성애적 사랑, 그리고 성숙한 여성으로서의 관능적 매력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이 순식간에 청년 발자크를 집어삼켰습니다. 발자크는 채통도 잊은 채 그녀의 치맛자락 밑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흐느꼈습니다. 부인, 세상은 저를 괴물이라 부르고 빚쟁이들은 당장이라도 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내 피를 나눈 어머니조차 나를 저주하며 버렸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토록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까? 왜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까? 베르니 부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발자크의 거친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 그리고 세상의 엄격한 도덕적 규탄을 모두 뛰어넘은 은밀하고 격정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베르니 부인은 발자크에게 단순한 육체적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였고 밤을 밝히는 연인이었으며 문학적 방향을 잡아주는 냉철한 멘토이자 가차없는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녀는 발자크가 파산하여 채무자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은밀한 비상금을 아낌없이 털어 사채업자들의 탐욕스러운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인쇄소 공장의 기계를 압류하려 할 때마다 그녀가 직접 나타나 수천 프랑의 수표를 던지며 발자크의 무너진 자존심을 방어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고 교양 없던 시골뜨기 발자크에게 파리 상류사회의 정교하고 세련된 매너를 몸소 가르쳤고 귀족들의 우아한 대화법과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내면을 읽어내는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노레, 사교계의 귀족들을 똑바로 지켜보세요. 그 화려한 비단 드레스와 보석 뒤에는 오직 황금과 권력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탐욕이 숨어 있답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해 도망칠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문장으로 날 것 그대로 써내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혹독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은 발자크에게 거대한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발자크는 그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삼류 작가라는 열등감의 때를 벗겨내고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구조를 통째로 꿰뚫어 보는 거장의 시선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관계를 부도덕한 불륜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발자크에게 베르니 부인은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유일한 구원의 여신이었습니다. 발자크는 마침내 인생의 거대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합니다. 1829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라스 드 세스봉이나 로드 하이오 같은 비겁한 가명 뒤로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끈질긴 독촉과 세상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본명인 오노레 발자크라는 석자를 당당히 내걸고 정면 승부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와 문단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작품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대작, 역사소설 부엉이 당원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 공화정 체제에 맞서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왕당파 반란군, 이른바 부엉이 당원들의 비극적인 투쟁과 엇갈린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발자크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과거의 삼류 통속 소설 작법을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대신 반란의 상흔이 남아있는 브르타뉴 지방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답사하고
역사적 문헌을 샅샅이 뒤졌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을 소름 끼치는 정도로 정교하게 복원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피와 눈물,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만들어낸 날 것 그대로의 잔인한 기록이다. 발자크의 예리한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부엉이 당원이 출판되자마자 파리의 보수적인 문단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세련된 문체에만 집착하던 평론가들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날 것 그대로 파고드는 이 새로운 소설에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괴물인가? 파리의 어두운 골목바닥에 이런 천재가 굶주리고 있었다니. 대단히 강렬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문장이다. 그동안 그를 삼류 쓰레기 소설이나 찍어내던 가치없는 낙오자로 취급하며 문을 걸어 잠궜던 파리의 대형 출판업자들과 거만한 비평가들이 단숨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주류 문단의 뜨거운 인정이자 본명을 걸고 마주한 인생 첫 번째 서광이었습니다. 삼류 작가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히 프랑스에 떠오르는 신성 거장으로 우뚝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잔인한 현실이 칼날을 품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설가로서 문단의 극찬을 받으며 발자크의 인지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책의 판매 대금으로 들어오는 인쇄 수입은 그의 거대한 10만 프랑의 빚더미를 청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소설의 성공 소식을 듣고 오히려 돈 냄새를 맡으며 더욱 악랄하게 그의 진문을 부술 듯 두드렸습니다. 성공했다고요? 천만에. 이 정도 푼돈으로는 매일 밤 불어나는 이자의 속도조차 따라잡지 못해 더 화려하게 빚며야 한다. 저 파리 사교계의 중심부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 그 눈먼 자들의 지갑을 통째로 열어야 한다. 내 이름을 위대한 신화로 만들어야만 이 숨막히는 빚더미의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승리의 짜릿함은 발자크에게 평온을 안겨주는 대신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 더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폭주의 엔진을 달아주었습니다. 문단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그는 이제 잉크 냄새 나는 좁은 작업실을 벗어나게 됩니다. 파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추악한 욕망이 용솟음치는 곳.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의 위선이 가득한 귀족들의 사교계를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1831년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는 단 한 권의 소설로 인해 거대한 충격과 광풍에 휩싸입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바로 낙의 가죽이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한 청년이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낙의 가죽을 얻게 되지만 소망을 성취할 때마다 가죽이 기괴하게 줄어들며 자신의 수명도 함께 단축된다는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잔혹동화 같은 서사였습니다. 청년은 황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멈추지 않고 소원을 빌다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소설은 출간 즉시 파리 전역의 서점 가판대를 올스톱시켰고 발자크를 단숨에 프랑스 주류 문단의 절대적인 총화로 등극시켰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파멸은 다름 아닌 황금과 쾌락을 쫓아 영혼을 파는 파리 사교계 귀족들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파리의 오만한 귀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위선을 이토록 신랄하게 까발린 이 소설에 광적으로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발자크에게 사교계의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오노레, 자네의 그 기발하고도 파괴적인 천재성에 파리 전체가 무릎을 꿇었네. 오늘 밤 내 저택에서 열리는 가면무도회에 귀빈으로 꼭 와주겠나? 자네가 없으면 무도회가 시작되지 않으니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사채업자를 피해 다락방 뒷문으로 도망치던 패배자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지체 높은 귀족 가문의 마차들이 모셔가려는 가장 뜨거운 명사가 되었습니다. 사교계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자 발자크의 가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지독한 허영심과 과시욕이 무서운 속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상류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싶었습니다. 평민의 핏줄이라는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 그는 가문의 족보를 위조하듯 자신의 이름 사이에 귀족의 상징인 가짜성 뒤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시골뜨기 오노레 발자크가 아니라 오노레 드 발자크 자작으로 행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렵 마침내 파리 투르논가의 화려한 저택을 마련한 발자크는 자신의 방 가장 잘 보이는 서랍장 위에 작은 나폴레옹 조각상을 미풍당당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온 야망을 꾹꾹 눌러 담아 날카로운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가 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루리라. 20살 다락방 시절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야망의 상징물이 사교계의 정점에 선 32살의 발자크 저택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황제처럼 자신은 이 보석 지팡이와 문학이라는 무기로 전 세계의 영혼과 자본을 통째로 정복하겠다는 광기 어린 선전포고였습니다. 허영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빚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계의 진짜 귀족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영국산 실크로 맞춘 화려한 청색 예복을 입고 거대한 순금과 번쩍이는 보석으로 촘촘히 박힌 호화로운 자작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무도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겠다며 순금으로 화려하게 도금된 마차를 주문 제작했고 하인들에게 최고급 비단 제복을 입혀 파리 시내를 자극적으로 활보하게 했습니다. 저기 보아라. 파리 문단의 위대한 제왕 발자크 자작이 지나가신다. 저 찬란한 보석 지팡이와 금빛 마차를 좀 봐. 진짜 귀족보다 더 화려하군. 길거리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귀족들의 환호성에 발자크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황홀한 도취감을 느꼈습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기숙학교에서 용돈 한 푼 없어 주눅들었던 소년의 서글픈 한이 사교계의 왕관을 쓰자 광기 어린 과시욕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도회의 화려한 촛불이 꺼지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발자크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려한 귀족 행세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보석 지팡이와 금빛 마차, 대금, 최고급 재단사에게 밀린 의상비는 고스란히 새로운 악성빚이 되어 그의 목을 숨막히게 죄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그가 진짜 돈 많은 귀족이 된 줄 알고 더 높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며 저택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 나귀 가죽처럼 사교계의 화려한 환호성을 한 번 지르고 욕망을 채울 때마다 자신의 영혼과 자녀 수명이 무서운 속도로 바스러지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사교계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면 발자크는 금빛 마차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가둔 어두운 감옥, 그의 숨겨진 지필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교계를 호령하던 화려한 자작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졌습니다. 오직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갈아넣는 문학의 노예이자 고독한 밤의 사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자크의 지필의식은 기이할 정도로 엄숙하고 처절했습니다. 한밤중인 자정이 되면 그는 외부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도미니코의 수도사들이 입는 순백의 하얀 수도복을 몸에 걸쳤습니다. 머리에는 묵직한 후드를 깊게 뒤집어 쓰고 오직 책상 위에 은촛대 2개에만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흔들리는 2개의 촛불만이 그의 하얀 원고지를 서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밖의 세상은 죽었고 오직 나와 내가 창조할 거대한 우주만이 존재한다. 가채업자들의 칼날이 내 목을 긋기 전에 나는 이 종이 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만 한다. 거장이 현실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날카로운 깃털펜,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검은 마법의 액체, 바로 커피였습니다. 발자크는 쏟아지는 잠을 거칠게 쫓아내고 뇌세포를 극한의 상황까지 쥐어짜기 위해 물을 거의 섞지 않은 걸쭉하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밤새도록 들이켰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끓일 시간조차 아까워 손이 떨릴 때는 생온도를 그대로 맷돌에 갈아 그 피빛 같은 검은 커피가루를 입안에 통째로 털어넣고 우저우저 씹어 삼켰습니다. 위장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강박적인 두근거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손은 결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커피가루는 그의 뇌 속에서 수천 명의 군대를 한 번에 깨우는 잔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의 위장에 들어간 커피는 마치 전쟁터의 화약처럼 폭발하며 그의 상상력을 광기와 폭주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40잔에서 50잔에 달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살인적인 양의 커피가 그의 몸속으로 매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처절한 고문 같은 지필은 자정부터 다음날 낮까지 하루에 적게는 14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펜촉이 거칠게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서각 소리만이 밤의 무거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손가락은 마비되어 괴괴하게 뒤틀렸고 두 눈은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었으며 뇌는 터질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의 건강을 염려한 의사들은 저택으로 찾아와 멱살을 잡듯 경고했습니다. 발자크 선생,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십시오. 이런 식으로 독약 같은 커피를 들이붓고 잠을 자지 않으면 당신의 심장은 조만간 길거리에서 멈춰버릴 겁니다.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매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발자크는 피를 토하듯 허탈하게 웃으며 의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더러 멈추라고. 내가 이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 문 밖의 빚쟁이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채무자 감옥에 처박을 걸세. 나에게 커피는 기호음료가 아니야. 내 영혼을 바닥까지 짜내어 황금으로 바꾸는 유일한 연금술의 재료란 말일세. 발자크는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빚더미를 치우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잘라내며 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거작들을 향해 미친 듯이 펜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학을 향한 고결한 예술적 열정이 아니라 돈의 올가미에 걸린 천재가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백병전이었습니다. 1833년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순백의 수도복을 입고 입안 가득
핏빛 커피가루를 씹어 삼키던 발자크는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듯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전에 없이 거대하고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뇌 속에서 수십 잔의 커피가루가 폭발하며 그동안 그가 발표했던 수십 건의 소설과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인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집어던지듯 밀쳐내고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맴돌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완벽한 답을 찾아냈어. 나는 단순히 소설 몇 권을 끄적거리는 평범한 작가가 아니다. 나는 이 손끝으로 19세기 프랑스 사회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내겠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듯 나는 이 펜 한 자루로 나만의 거대한 문학적 우주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방대한 프로젝트인 인간 희극의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발자크의 구상은 당시 그 어떤 문학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교하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썼던 작품들과 앞으로 쓸 수십 편의 소설을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기획이었습니다. A라는 소설의 가난한 주인공이 B라는 소설에서는 화려한 사교계의 주역으로 재등장하고, C라는 소설에 나오던 악덕 사채업자가 D라는 소설에서는 정치가의 배우를 조종하는 검은 손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인물 재등장 기법을 최초로 완벽하게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는 파리의 고결한 척하는 귀족, 탐욕스러운 부르주아, 거리의 창녀, 잔인한 범죄자,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 시골의 가난한 농민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명이 넘는 등장인물을 머릿속에서 창조해낸 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가계도와 얽히고 설킨 인물관계도를 지필실 벽면에 거대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벽면은 발자크가 절대 군주로 지배하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가상세계였습니다. 오노레, 자네 요즘 제정신이 아니군. 길을 걷다가 왜 혼자 심각하게 중얼거리는가? 눈빛도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온 친구들이 물으면 발자크는 오히려 진지하게 화를 내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하게. 지금 내 소설 속 주인공인 외젠이 사교계의 잔인한 배신자들에게 당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지. 그 불쌍한 친구를 도울 정교한 방법을 내가 밤새 생각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게. 그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을 단순한 종이 위의 허구가 아닌 실제로 파리 시내 어딘가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진짜 인간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 희극이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발자크는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의자, 자비 없는 파괴자, 즉 스스로 신이 되기를 선택한 남자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매일 아침 빚쟁이들에게 쫓겨 저택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채무자였지만 이 종이 위의 우주에서만큼은 일국의 왕과 황제조차 자신의 펜 끝 하나로 단숨에 파멸시킬 수 있는 전능한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문학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추악한 내면과 황금만능주의의 민낯을 소름 끼치는 정도로 정교하게 박제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역사가들이 빠뜨린 인간의 탐욕, 질투, 허영의 진짜 역사를 자신이 전부 기록하겠다는 무서운 야망이었습니다. 1835년, 발자크는 마침내 자신의 거대한 우주인 인간 희극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자 정수가 될 위대한 결작을 세상에 던집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바로 고리오 영감이었습니다. 두 딸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육체,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바쳤지만 결국 이윤 가치가 사라지자 비참하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가는 한 아버지를 통해 황금 만능주의로 물든 파리의 추악한 민낯을 가차없이 폭로한 정통 느와르 수작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발자크가 묘사한 파리는 고결한 도덕이나 인간성이 숨쉴 수 없는 오직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대한 정글이었습니다. 주인공 고리오 영감은 평생 밀가루 장사로 모은 거액의 전 재산을 두 딸에게 아낌없이 퍼주어 그녀들을 사교계의 화려한 백작 부인과 은행가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진 황금이 바닥나자 딸들은 아버지가 차가운 다락방 하스크집 침대에서 피를 토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가 없다며 외면해버립니다. 소설 속 희대의 악당이자 탈옥수인 보트랭은 순진한 시골 출신 법대생 청년 라스티냐크의 귀에 대고 잔인한 세상의 법칙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봐 젊은이, 이 파리라는 정글에서 성공하고 싶나? 그렇다면 천재처럼 남을 압도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처럼 치명적인 사기꾼이 되게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쓰레기는 당장 시궁창에 버려라. 오직 황금만이 자네를 이 사교계의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곳은 도덕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곳이야. 발자크는 이 소설을 통해 돈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신성한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잔인하게 찢어발기는지, 자본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타락시키는지를 소름 끼치는 정도로 정교하게 까발렸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청년 라스티냐크는 고리오 영감의 쓸쓸한 장례식을 홀로 치른 뒤 페르라셰즈 공동묘지 정상에서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파리 시내를 징후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피를 토하듯 외칩니다. 이제 우리 둘의 대결이다, 파리. 이 처절한 외침은 단순히 소설 속 인물의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대한 도시 파리를 향해 던지는 발자크, 자신의 날카로운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자크라는 천재의 지독하고도 서글픈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는 소설을 통해 황금 만능주의의 민낯을 그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정작 본인은 그 누구보다 돈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고리오 영감이 문학적으로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불티나게 팔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입은 늘어나는 사치 비용과 빚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예복, 순금 지팡이, 귀족 마차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또다시 고리의 사체를 끌어다 썼고 그 사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몸을 망쳐가며 커피가루를 씹어야 했습니다. 돈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추악한 괴물이다. 하지만 그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선 나에게 더 많은 황금이 필요해. 자신이 만든 소설 속 추악한 황금의 정글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정작 그 정글의 가장 화려한 포식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해 가던 남자. 발자크는 고리오 영감의 비극을 쓰며 어쩌면 황금의 올가미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잔인한 미래를 미리 목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832년의 어느 날, 발자크의 책상 위로 국경을 넘어온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두툼한 고급 종이 위에 찍힌 낯선 문장. 우크라이나 우체국의 붉은 직인이 선명한 편지였습니다. 발자크가 봉투를 찢고 흘려 쓴 프랑스어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노레드 발자크 선생에게 당신의 소설 나귀 가죽과 고리오 영감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신의 눈을 가졌군요.
하지만 화려한 파리 사격의 위선에 당신의 고결한 천재성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멀리서 동경하는 이국 땅의 한 무명 여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끝에 적힌 서명은 오직 하나. 외국인 여인이라는 신비로운 이름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부호이자 러시아 황제의 측근이었던 보스카 백작 가문의 영예 에벨리나 한스카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광활한 영지와 수천 명의 농노를 거느린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자본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무뚝뚝한 남편과의 정략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발자크의 소설은 메마른 영혼을 뒤흔드는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여인이라니 사격의 위선을 경계하라는 이 오만하면서도 고결한 문장은 도대체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인가? 평생 돈과 어머니의 결핍에 시달리던 발자크에게 북방에서 날아온 이 신비로운 편지는 단숨에 거대한 신기루 같은 구원의 환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자크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열정적인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지가 국경을 몇 번이나 오고 간 뒤 마침내 스위스 뇌샤텔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한스카 백작 부인의 모습을 본 발자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모피와 보석으로 온몸을 감싼 눈부시게 고혹적인 귀족의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스카 부인이 마주한 발자크는 사격의 가짜 자작 행세를 하던 허풍쟁이이자 커피가루에 찌들어 이가 썩고 배가 툭 튀어나온 뚱뚱한 소설가였습니다. 하지만 발자크가 입을 열어 특유의 폭발적인 천재성과 화려한 말솜씨를 쏟아내기 시작하자 한스카 부인은 단숨에 그의 영혼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오노레, 당신은 정말 위대한 괴물이군요. 내 남편이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 제 거대한 유산과 제 손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스카 부인의 은밀한 약속에 발자크의 가슴 속에는 무서운 탐욕과 로맨스가 뒤섞인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부호인 그녀와 결혼만 한다면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10만 프랑의 빚더미는 단숨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파리 사격의 진짜 주인이 되어 어머니를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북방의 여신은 발자크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비극적인 로맨스의 잔인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쉽게 죽지 않았고 러시아 황제는 백작 가문의 막대한 부가 프랑스의 빚쟁이 소설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발자크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황금빛 신기루를 쫓아 자본의 사막 위를 더 처절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잔혹한 운명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스카 백작 부인이 약속한 황금빛 미래는 너무나 아득히 멀리 있었고 현실의 빚쟁이들이 겨눈 칼날은 매일 아침 발자크의 목줄을 사정없이 죄어왔습니다. 매일 밤 하얀 수도복을 입고 피빛 커피가루를 씹으며 소설을 찍어내도 고리의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천재의 펜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절망적인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던 발자크의 눈에 단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잔인한 신기루가 다시 한번 포착됩니다. 소설을 써서 푼돈을 모으는 짓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로마 제국 시대에 버려진 사르디니아 섬의 은광 고대 광산 찌꺼기에서 현대의 최신 기술로 은을 추출해내기만 하면 단숨에 수백만 프랑의 거부가 될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신이 매겨주신 단 한 번의 기회다. 역사적 지식과
자본가적 망상이 기묘하게 결합한 순간이었습니다. 발자크는 은광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이미 수백만 프랑의 은괴를 손에 쥐는 짜릿한 상상에 도취했습니다. 그는 이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마지막 피 같은 돈을 털어 사르디니아 섬으로 향하는 거친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험난한 여정 동안 그는 배멀미와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사르디니아의 황량한 광산지대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마침내 광산 현장에 도착해 흙더미를 뒤엎던 발자크는 실제로 광산 찌꺼기 속에 엄청난 양의 은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잔인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른 그는 당장 파리로 돌아가 거대한 채굴권을 독점할 계약을 맺기 위해 이탈리아 제노바의 현지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봐요. 내가 사르디니아의 고대 광산 잔해들을 모조리 사드리겠소. 당장 계약서를 씁시다. 전 유럽의 은시장을 우리가 독점하는 겁니다. 발자크는 흥분하여 자신의 은광 채굴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재 소설가의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사업가의 가면을 쓴 사기꾼들은 눈앞에서 침을 흘리며 기획을 털어놓는 이 어수룩한 프랑스 문학가를 비웃었습니다. 제노바의 사업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자크를 안심시킨 뒤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 투자금을 모으는 사이 사르디니아 정부를 찾아가 채굴 허가권을 먼저 가로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파리에서 사채를 더 긁어 모아 사르디니아로 돌아온 발자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갑게 닫힌 광산의 철문과 자신을 비웃는 사기꾼들의 냉소뿐이었습니다. 발자크 선생, 소설이나 쓰시지 왜 이 거친 자본의 세계에 기웃거리십니까? 채굴권은 이미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당장 자네 나라로 꺼지시오. 단 한 방으로 전 유럽의 황제를 꿈꾸던 도박사의 꿈이 처참하게 산산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개혁으로 인해 사르디니아 은광에 투자했던 마지막 자금마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새로운 악성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발자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채업자들에게 사냥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어두운 지옥으로 처박혔습니다. 결국 그가 기댈 곳은 다시 위장을 파괴하는 검은 커피와 손가락이 뒤틀리는 깃털 펜뿐이었습니다. 현실의 자본가들에게 철저히 짓밟힌 거장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채 다시 어두운 지필실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극에 달하자 발자크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던 우크라이나의 한스카 백작 부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늙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발자크는 드디어 지옥 같은 황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의 정치는 소설가의 가냘픈 낭만을 비웃듯 더 거대한 바위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러시아의 절대군주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이 은밀한 스캔들을 눈치챈 것입니다. 러시아 황제에게 백작 가문의 막대한 영지와 자본은 제국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황제는 프랑스의 빚쟁이 소설가 따위에게 러시아의 거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스카 백작 부인이 만약 저 프랑스의 천박한 문학가와 결혼한다면 그녀가 가진 모든 우크라이나 영지와 수천 명의 농노 그리고 전 재산을 제국의 이름으로 전면 압수하겠다. 북방 황제의 경고는 한스카 부인의 목을 죄과 동시에 발자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모두 빼앗긴 백작 부인은 발자크에게 아무런 자본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녀 역시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난하고 뚱뚱한 소설가에게 인생을 걸 만큼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끊임없이 미뤄졌고 발자크는 잡히지 않는 북방의 신기루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국경 밖에서 황제의 쇠사슬에 묶여 절망하던 발자크에게 고국 프랑스의 주류 사회는 더 잔인하고 치욕적인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840년대 들어 발자크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세탁하기 위해 프랑스 최고 권위의 기구인 할리먼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 자리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곳에 의자에 앉는 것만이 평생 자신을 삼류라고 비웃던 문단 평론가들과 친어머니를 향해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빛이 찬란한 할리먼의 회의실에 모인 거만한 귀족 평론가들과 보수적인 문인비의 시선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자크가 제출한 인간 희극의 거대한 원고 뭉치를 보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오노레군, 자네가 쓴 글들은 고결한 문학이 아니라 그저 돈에 미쳐 날뛰는 저급한 자본주의 사회의 시궁창 기록일 뿐이네. 게다가 자네 이름 앞에 붙인 드라는 귀족 성씨는 도대체 어디서 훔쳐온 것인가? 매일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채무자를 어떻게 이 신성한 할리먼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결과는 처참한 낙선이었습니다. 단 한 표의 동정표도 얻지 못한 완벽한 거부이자 배척이었습니다. 프랑스 주류 사회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써내도 결국은 돈의 노예이자 사교계의 언저리를 맴도는 가짜 자작일 뿐이라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황제의 쇠사슬에 묶여 황금을 손에 쥐지 못하고 고국의 할리몬으로부터 철저하게 낙선당해 쓰러진 거장. 발자크는 지필실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술 한 잔의 커피로 위장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빨은 모두 빠졌으며 심장은 멈추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주류사회의 잔인한 냉소 속에서 발자크의 영혼은 마지막 복수를 향해 급속도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자크의 육체는 마침내 완벽하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40잔 넘게 들이부었던 독약 같은 커피가루는 그의 위장을 피투성이로 찢어 놓았고 자정부터 낮까지 이어지던 살인적인 지필노동은 그의 심장을 비대하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한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온몸의 혈관은 터지기 직전의 화약꽃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천만에. 나는 아직 저 북방의 황금 여신을 내 손에 넣지 못했다.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 1850년 초, 발자크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쥐어짜내어 한스카 백작 부인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베르치오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살을 에어내는 듯한 북방의 혹독한 칼바람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그의 육체는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폐에는 물이 찼고 폐혈증으로 인해 온몸의 피부가 거무죽죽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각혈을 하는 발자크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한스카 백작 부인은 마침내 거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러시아 황제의 전면적인 재산 압류 저주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목숨을 버려가며 걸어온 이 비참한 천재의 광기 어린 집착에 정신이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남자는 며칠 뒤면 죽을 운명이었기에 그녀는 거장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50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의 한 차가운 성당에서 기괴하고도 잔인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화려한 턱시도 대신 온몸에 피고름이 배어나오는 붕대를 감은 신랑 발자크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 흐릿했지만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순간만큼은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마침내 내가 이겼다. 오노레 데 발자크가 저 북방의 황금 여왕을 쟁취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당신의 아들이 결국 전 유럽이 부러워하는 백작 부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율 돋는 승리의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둔 괴물의 서글픈 단명이었습니다. 평생을 갈구했던 모성 결핍의 치유이자 10만 프랑의 올가미를 단숨에 끊어버릴 황금빛 결합이었으나 그 대가로 그가 지불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발자크는 혼절하듯 쓰러졌고 자신이 그토록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파리의 초호화 저택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핏빛 붕대로 쟁취한 백작 부인의 손은 구원이 아니라 거장의 거대한 종말을 알리는 잔인한 수위에 불과했습니다. 파리의 초호화 저택으로 돌아온 발자크를 맞이한 것은 그가 평생 그토록 갈망하던 승자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의 악취와 차갑게 식어버린 침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저택의 방들은 그가 한시카 백작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빚을 내어 사들인 최고급 골동품과 화려한 벽지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거장은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비참한 송장 신세였습니다. 더욱 잔인한 비극은 침대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자크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황금의 여신 한스카 부인은 막상 결혼 성립과 동시에 남편이 추악한 몰골로 죽어가자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녀는 피고름이 흐르는 발자크의 침실에 들어오는 것조차 역겨워했습니다. 심지어 거장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부인은 옆방에서 파리의 젊은 예술가와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산을 챙겨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괴물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선택한 아내에게조차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50년 8월 18일 밤, 저택 안에는 오직 거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초만잔의 커피가루로 위장이 파괴되고 사채업자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며 2,000명의 인물을 창조해냈던 천재의 뇌세포가 마지막으로 무섭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발자크는 현실의 잔인한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펜 끝으로 창조했던 허구의 세계, 즉 인간 희극의 우주 속으로 완전히 도망쳐버립니다. 그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현실의 아내도 의사도 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비앙총을 데려와라. 내 소설 속의 위대한 의사 비앙총은 어디가 있는 거냐? 그 친구라면, 내가 창조해낸 그 천재 의사라면 반드시 내 썩어가는 심장을 고치고 나를 살려낼 수 있다. 당장 비앙총을 불러와. 발자크는 자신이 쓴 소설 고리오 영감과 인간, 희극 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살려냈던 명의,
허구의 인물인 외젠 드비앙숑을 울부짖으며 찾은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천재가 결국 자기가 만든 거짓말 속의 인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예술적 파멸의 순간. 그것은 황금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다 문학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거장이 세상에 남긴 가장 슬픈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금의 정글 파리를 펜 한 자루로 지배하려 했던 위대한 괴물 오노레 드 발자크는 향년 51살의 나이로 그렇게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을 운구한 것은 다름 아닌 그와 시대를 나란히 했던 또 다른 거장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위고는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발자크는 현실의 왕들이 칼로 이루지 못한 제국을 오직 펜 한 자루로 이 땅에 건설하고 떠났다. 지독한 결핍에서 시작해 황금의 올가미를 거쳐 스스로 문학의 신이 되려 했던 남자 발자크. 그가 남긴 90여 편의 인간 희극은 오늘날에도 돈과 욕망의 눈이 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영원한 거울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가 설계한 거대한 욕망의 감옥 속에서 저마다의 낙이 가죽을 쥔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하얀 수도복을 입고 진한 커피가루를 삼키며 기펜을 들었던 거장의 뒷모습이 유난히 시린 파리의 밤하늘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인생 연대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